아주 핵심적인 영양의 흡수, 또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해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음식을 먹고 또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피와 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아주 핵심적인 영양의 흡수, 또 불필요한 물질을 내보내는 해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일단 소화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아무리 먹어도 영양소가 잘 흡수가 안 돼서 힘을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장에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화 과정,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소들이, 노폐물들이 반드시 생성이 되는데 이것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고 여러 그로 인한 염증과 면역계의 문제, 또 심지어 장에 있는 독소들이 뇌까지 전달되는 뇌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어떤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엔진과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른 것은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마이클 거숀 박사가 처음 이 말을 했습니다. 장은 두 번째 뇌다, 세컨드 브레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뇌 하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잘 보호해야 되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도 잘 공급해 줘야 되고 이게 고장나면 몸 전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하면 예전에 가졌던 인식들은 그냥 뭔가 하수구 같은, 배출구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장의 어떤 뇌처럼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그 느낌을 주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뇌의 특징과 장의 특징이 굉장히 큰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 신경세포가 장에도 무려 1억 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 또 기억하는 것, 사고하는 것,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뇌사 상태, 우리 환자들 보셨을 거예요. TV나 어디에서 뇌사가 됐는데도,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뇌사가 됐는데도 장은 계속 소화하고 흡수하고 몸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에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이 신경세포가 1억 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느낌과 함께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차원에서 장은 제2의 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과 뇌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장내 축을 통해서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발생학적으로도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장내 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뇌에도 여러 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막 신경 쓰는 일 있고 긴장되거나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음식 딱 먹으면 체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설사가 오기도 하고, 바로 나의 심리 상태와 함께 장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학적으로, 또 면역학적으로, 또 호르몬 분야에서도 장이 하는 일은 뇌가 하는 일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나 흡수나 그런 배설과 같은 기본적인 장의 기능부터 해서 감정의 부분, 또 수면의 문제,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까지도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뇌 질환인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잠깐 까먹는 거 잠깐만 생겨도 치매 초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고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든 모든 분들이 치매가 걸리는 것은 아니고 뇌질환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뇌질환이 있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장에서 자꾸 소화도 안 되고, 또 배탈이 나고, 변비가 심하고, 시보라든지 장 누수 증후군이라든지 디스바이오시스 같은
여러 장에 관련된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 일단 기분도 상당히 좋지 않은 뭐 우울증이나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불안 심리 같은 것도 잘 나타나기가 쉽고,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뭐 수면 문제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뭐 기분이나 면역이나 뭐 수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오래되면 이제 결국 뇌의 질환으로도 같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들은 파킨슨이나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봤더니 장 건강이 예전부터 뭐 변비가 있다든지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장 쪽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는 절대 따로 볼 것이 아니고, 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장, 뇌 축을 통해서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 건강은 개인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있습니다. 배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또 활력이 있다, 또 화장실도 잘 간다,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본다, 이러면은 크게 장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잦은 방귀를 끈다거나 또 화장실에 가면 너무 이제 악취가 난다거나, 화장실에 하루에 한 번씩 가지 못하고 뭐 2, 3일, 3, 4일,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예쁘게 단단한 바나나 변 같은 걸 보지 못하고 너무 무른 변을 본다거나, 또 변을 본 뒤의 느낌, 후중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불쾌하다거나, 또 어떤 분은 토끼똥처럼 너무나 딱딱한 변을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셀프 건강 체크를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마다 화장실을 얼마나 잘 가느냐,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기분이 어떠냐, 이런 걸로 셀프 건강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너무 악취가 심한 거나 또 방귀를 너무 잘 끼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변의 상태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긴장만 하면 뭐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도 장 건강을 같이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요즘 뭐 불면증이나 또 감정의 어떤 기복이 심하거나 우울증처럼 감정의 변화에 내가 좀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심리적인 것만으로 정신 건강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화장실 잘 가는지, 내 장은 어떤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가 진단법 중에 어떤 분은 이제 화장실에서 변을 봤을 때 휴지로 닦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냥 깨끗하게 잘 닦이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한 변은, 또 몸 상태가 좋은 상태의 장에서는 화장실 다녀왔을 때 변이 그렇게 뭐 휴지에 많이 묻어나지 않는 상태,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강아지는 바깥에서 산책하다가 변을 딱 보고 뭐 닦아주려고 해도 별로 닦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강아지가 아플 때 설사를 하거나 너무 무른 변을 보거나, 강아지가 또 고통스럽게 이렇게 화장실 그 변을 보는 것을 경험할 때는 강아지의 그 항문에도 변이 많이 묻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휴지에 변이 묻어나는 것이 너무나 매일, 거의 매일, 너무 자주 있다라면 장 건강 상태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변은 비교적 깨끗하게 닦인다는 것. 물론 음식에 따라서도 변의 무른 정도나 성질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채소를 많이 먹고 식이섬유 섭취가 좀 많았던 날에는 좀 더 무른 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밀가루를 좀 많이 먹었다거나 육류 섭취가 좀 많았을 때는 좀 더 단단한 변, 또 변비가 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나치게 항상 휴지에 변이 많이 묻어 나올 때는 내 장이 좀 문제가 있나? 건강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크론병은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제 이름을 지어서 크론병이라고 했는데요.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은 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만 해도 너무나 희귀 질환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치료 보조도 해주고 흔하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올라가서 생겼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너무 면역력이 높아서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면역은 내 몸의 일부를 내 몸의 항체가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적군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군사력이 우세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겨난 이상현상이기 때문에 면역의 질서가 깨졌다, 면역의 균형이 깨졌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올라가면 자가면역이 생긴다, 이것이 아니고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800년대에는 희귀질환이었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또 청소년들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이 음식을 많이 드신 어른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가공식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 음식이다, 또 공장에서 만들어진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포함한 어떤 생명체도 죽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먹고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야생동물은 자연에 있는 음식만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수명을 다 하거나 또는 천적에 의해서 죽는 일은 있어도 만성질환에 의해서, 만성대사질환에 의해서는 잘 죽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은 가공된 공장 유래 음식을 먹다 보니 내 몸에서 너무나 이상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역의 균형이 깨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편의점 문화가 지나치게 많이 발달을 한 것도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른 나이에 크론병을 앓았던 어린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을 보면 편의점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이상 또는 두 끼까지 매일 꾸준히 하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집에 빨리 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면 이제 학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편의점은 안타깝게도 여러 첨가물들을 섞어서 만든 공장 유래의 음식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첨가물들, 30가지, 50가지, 100가지 여러 많은 첨가물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서 면역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첨가물은 말 그대로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아니고 간이 그리고 신장이 반드시 해독해야만 하는 필요 없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잘 제거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에서 일어나는 자가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병들은 첨가물로 인한 가공식품의 너무나 지나친 섭취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비교적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50대, 60대 정도의 크론병을 앓고 계셨던 분들을 살펴보면 한때 어떤 여건이었는지 매일 라면을 드셨던 경우, 매일 과자나 햄버거 같은 이런 식품들을 너무나 많이 드셨던 경우에 본인의 장이 문제가 생기고 또 크론병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은 절대적으로 섭취를 줄이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먹은 날에는 반드시 나만의 해독요법을 통해서 해독하시고 반드시 독소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론병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먹으면 장에서 탈이 바로 일어나는 경우, 복통이나 설사 같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식사를 굉장히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공식품 섭취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일반 한식도 지나치게 양념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순수한 형태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게 좋은데, 일단 과일 식사를 하실 때도 장 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신맛이 강한 이런 과일들은 조금 삼가주시고, 바나나나 감이나 이런 정도의 아보카도 같은 이런 좀 부드러운 유동식과 비슷한 그런 과일을, 단맛 과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밥을 하셔서
50번, 100번 꼭꼭 씹어서 삼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자극적인 고춧가루나 짜고 매운 그런 자극적인 양념은 장 점막을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순수한 형태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견과류와 여러 잡곡들을 같이 좀 갈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항상 죽을 드실 때는 입에서 침과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입에 머무르게 한 뒤에 삼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점막 상태가 원활하게 매끄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이사이 끼는 음식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나 김이나 미역 이런 음식들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또 강한 과일도 블루베리 같은 베리로 과일도 좋고요. 사과나 양파에 들어있는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면역의 균형을 굉장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그리고 항산화 영양 성분들을 섭취하시면 면역을 좀 빠르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 하면 소장과 대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과 대장이 하는 일은 각각 좀 다릅니다. 바로 소장이 영양소를 잘 소화시켜서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는 흡수한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장의 길이를 입의 식도부터 연결하면 약 9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7m를 차지하는 것이 소장입니다. 대장은 1.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또 나쁜 것들은 대장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 소장의 길이가 가장 길고, 또 면적도 200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소장의 또 구성을 보면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2지장이 제일 소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2지장은 총 담관과 췌관이 연결돼 있어서 췌장에서 만들어낸 소화 효소들이 이 12지장 쪽으로 분비가 돼서 영양소의 총 소화와 그리고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공장, 회장, 대장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소장에서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영양소 흡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소장 안에는 그 흡수 능력을 또 더 넓히기 위해서 미세 육모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세 육모 안에 또 육모들이 있고, 그 육모들을 펼치면 200제곱미터나 되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넓은 공간에 영양소만 순수하게 아주 깨끗한 것, 아주 퓨어한 것만 깨끗하게 들어오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보면 항상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염되어 있는 것, 상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다양한 첨가물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냥 숨쉬기만 해도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마시면서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나가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바로 소장의 이 미세한 육모 안에 수많은 림프절이 있습니다. 페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절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들, 그리고 음식에 섞여 있는 나쁜 첨가물들, 또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독소들, 밀가루의 글루텐, 첨가물들 이런 것들, 화학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이 상당히 많이 견디고 방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랬을 때는 소장 점막에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세포들이 틈이 생겨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말 그대로 누수라는 것은 우리가 집도 하수구가 누수되고 지붕이 누수되고 벽이 뭔가 누수가 돼서 흐르지 않아야 되는 물이 흘러 들어오면 집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장도 마찬가지예요. 장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음식 성분들, 첨가물들, 여러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장을 잘 지나가면서 소장의 면역 세포들을 통해서만 제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소장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됩니다. 복부 안에, 복강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장기들, 여러 장관막들이 있는 그런 곳에, 깨끗해야 되는 그런 곳에 여러 물질들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염증들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 면역 질환,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반드시 소장 건강을 잘 챙겨서 해결해야만 하는 증상이 됩니다. 또 이 소장에는 약 대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보다 1000분의 1 정도로 적은 미생물이 소화 과정을 잠깐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 안에 장내 건강의 균형이 깨졌을 때 소장 내 이상 세균 증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시보라고 하는데요. 소장 이상 세균 증식이 생기면 여기에서 이제 또 면역력이 깨지게 되고 나쁜 세균들, 유해균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인체에 또 여러 독소도 만들어내고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그런 증상들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장 시보 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장누수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입에만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보다는 내 몸에 이것을 소화시키는 장, 특히 소장이 200제곱미터나 되는 이 넓은 평수로 잘 흡수되겠구나. 또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할까?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장은 약 1.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맹장과 결장과 직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장이 바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는 일 또한 좀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장에서 주로 하는 일은 소장에서 미처 흡수하지 못한 수분 그리고 적은 영양소들을 더 흡수하고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만드는 대변의 고형물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대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을 갔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변의 상태도 다르고 또 냄새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장내 미생물 중에는 유해균과 유익균 그리고 기회균이라는 게 있는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유해균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변에 악취가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대변의 고형물들의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내는 곳이 대장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의 길이와 음식의 종류와는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육식동물이냐 초식이냐 채식이냐 잡식이냐 여러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육식동물의 장과 또 초식 또 잡식, 과식 동물의 장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육식동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육식동물인 사자와 같은 소화기관 그리고 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는 장의 길이가 몸의 길이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간 대비 2배니까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사자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살을 먹고 또 내장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될 때는 암모니아나 요산이나 요소, 인돌, 스카톨 같은 이런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산물이 많이 생성이 돼요. 이 단백질 대사산물은 풀을 대사했을 때에 비해서 독성이 많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독소가 있는 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동물성 단백질이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서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소화, 효소, 치아의 구조 모두 다 동물성 단백질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위산도 굉장히 강하고 또 치아도 송곳니가 발달돼 있습니다. 또 육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초식동물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초식동물의 장의 길이는 체간 대비 무려 20배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풀을 생각하면 우리가 느낌적으로도 고기를 먹었을 때와 풀을 소화시킬 때는 대사산물, 찌꺼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이라서 풀을 먹어야 건강한 동물이죠. 근데 풀을 먹고 무려 4개나 되는 위에서 계속 반출을 하면서 오래오래 소화를 시킵니다. 또 이 풀에서도 소는 단백질도 만들고 비타민도 만들고 다양한 영양소를 만들어요.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장에 머무르면서 영양소를 계속 합성합니다. 소가
절대 단백질을 먹지 않았는데도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소뿐만 아니고 코끼리나 하마 같은 모든 초식동물이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내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장내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사람과 아주 유사한 동물인 유인원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유인원들의 장의 길이를 보면 몸 길이 체간 대비 약 6배 정도입니다. 그냥 1.5m라고 그냥 쉽게 산수를 했을 때 6배, 9m 정도. 그러니까 사람과 굉장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6배에 해당하는 약 9m를 지나면서 유인원들은 과일이 주식이지만 과일만 먹진 않습니다. 과일, 잎사귀, 나뭇잎, 뿌리, 줄기, 그리고 곤충도 5% 정도 먹습니다. 과일 중심의 잡식성인 동물이 이것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체간의 6배 정도 되는 장의 길이를 지나면서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육식이냐, 초식이냐, 잡식이냐 이렇게 많이 가르는데 저는 일단은 유인원과 가까운 잡식이라고 보고 있고 유인원과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한 식사 구성을 했을 때 훨씬 몸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유인원들보다 사람은 그런 과일, 채소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음식을 먹잖아요. 심지어 자연 유래의 음식이 아닌 공장 유래의 음식인 가공식품도 먹습니다. 또 다양한 이제 화학 물질로 구성된 첨가물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이 너무나 소화시키고 또 내보내야 되고 흡수해야 되는 이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 옆에는 또 간이 있어서 장관 순환을 합니다. 결국 장에 있는 이 독소들은 간에게도 흘러갈 수 있고요. 또 담낭에도 흘러갈 수 있고 주변 장기들에게 여러 독소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내 축을 통해서 뇌까지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잘못 먹는 생활을 오래 하면 반드시 사람의 몸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독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장에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변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빠르게 배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비라고 하죠. 근데 변비를 많은 분들이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몸에 불편한 증상이 하나 있는 정도로. 어떤 분은 5일에 한 번씩 가도 나는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대변을 보고 내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변이 오래 장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변이 가지고 있는 독소들이 다 재흡수가 됩니다. 3일, 4일 못 가면 토끼똥이 생긴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분이 계속 재흡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형 물질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꼭 갈 수 있도록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만드시고 개선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독소들이 내 몸의 간으로, 담낭으로 또 뇌까지도 다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의 건강은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가 너무 좋다 또는 꼭 사람들은 육식동물처럼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육식동물처럼 장의 길이가 짧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존재는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또 사람이 소처럼 식이섬유,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인 셀룰로스를 다 분해해서 거기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소처럼 체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위가 4개가 있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또 초식동물이 아니다, 풀만 먹고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해부학적 구조, 장의 길이, 유전자까지 99% 일치하는 과식동물처럼 유사하게 먹을 때 우리는 가장 소화가 잘 되고 소화기관이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식동물이라는 것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잡식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가 100% 과일만 먹진 않습니다.
하루에 뭐 과일과 그리고 채소 5% 정도의 곤충을 먹는데 이와 흡사하게 먹는 것이 저는 제일 사람의 소화기관에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 하루에 한 끼 정도의 과일 식사입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은 하루에 2끼까지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과일 식사를 할 때는 과일의 영양소나 성분들이 소화기관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잘 흡수할 수 있고 소화효소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몸이 될수록 우리 몸은 노화도 빨라지게 되고 또 소화기관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췌장도 비대해지고 간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하루에 한 끼 정도의 과일 식사, 보통 사람이라면 나머지 2끼는 우리가 한국인들이라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 한 끼 정도 하고 나머지 한 끼는 조금 더 그래도 가볍게 먹는 식생활을 가진다면 그래도 비교적 과식 중심의 잡식동물인 유인원과 비슷한 식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나친 가공식품, 지나친 과식이나 양념이 많은 진한 그런 한식 요리는 줄여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인원과 비슷한 과일 중심의 잡식 동물로 저는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장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뇌처럼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해내야 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처에서도 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고 한국 소화기내과 저널에서도 장은 뇌와 신경학적으로 같은 발생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뇌하면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바로 느껴지잖아요. 네, 장도 역시 신경세포가 있어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 내보내야 되고 또 장내미생물이 여러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장내미생물이 소화 흡수에 관련된 일들을 여러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장이 바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뇌가 작동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장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장은 스스로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 점막에 틈이 생겨서 새는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소장 점막은 우리가 피부 장벽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장 점막도 역시 탄탄하고 탄력 있는 결합 조직이 잘 탄력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 섭취의 결과로 인해서 장 점막 세포들의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이 생기게 되면 소장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음식의 모든 성분들, 첨가물, 글루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가는 순간 그 안에서 또 다른 염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염증이 잘 생기는 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성분들이 여러 온몸에 전달이 되고 뇌까지도 전달이 되면서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불안감이나 집중력이 적어진다거나 하는 심리적인 그런 증상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장누수 증후군 상태에서는 같은 비슷한 상태로 디스바이오시스라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로까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장 안에서도 나쁜 물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도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인 디스바이오시스가 같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뭔가 균형이 깨져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장누수 증후군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깨끗한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 몸에서 다 해결하지 못해서 장 점막이 틈이 생기고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너무 많은 가공식품의 증가 그리고 식품 첨가물의 섭취가 증가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소화시키면 몸은 이상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가공식품 안에는 일단 세포에도 이상을 일으키고 또 지나친 첨가물들은 간과 신장에 많은 독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몸에서 이것을 다 해독하기가 어렵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공식품의 섭취도 너무 지나친 밀가루 음식,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또 정말 과식하는 습관, 이 음식 저 음식 너무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일부러 과일, 채소를 챙겨 먹지 않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식이섬유가 절대적으로 또 부족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고 장에서 잘 지나가게 만드는 여러 다양한 요인도 있고, 콜레스테롤과 당의 수치를 떨어뜨리는 다양한 효과들도 있고, 독소를 흡착시키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 굉장한 장 건강에 해로움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인지 확인을 하려면 내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장누수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복통이, 배가 자주 아프고 위경련이나 복부 팽만, 피로, 또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안이나 짜증이나 또 우울감, 또 집중력이 잘 생기지 않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드름이 또 심하게 난다거나 입냄새나 또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것,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린다거나 천식, 알레르기, 비염 같은 면역 질환까지도 장과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오랫동안 너무 자주 생긴다, 장의 건강 상태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먹고 있는 음식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일단 음식 일기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뭘 먹고 점심 저녁에 뭘 먹었는지를 쭉 쓰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난 별로 안 먹어요 하는데 적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고 있네, 생각보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식사한 것들을 간식을 포함해서 한번 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가공식품을 먹는 거예요. 수시로 과자를 먹거나 수시로 초콜릿을 먹거나 빵도 먹고 또 햄버거나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공식품이나 과자, 빵류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첨가물들, 글루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죠. 치킨 같은 튀긴 음식도 가짠 좋은 기름에 튀겼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번 튀김에 사용한 식용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런 기름들은 몸에서 또 굉장한 과산화지질이 돼서 여러 부분에서 해독해야 되는 그런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내가 먹는 가공식품의 양, 또 패스트푸드, 또 산화된 기름으로 만들어진 음식들, 튀긴 음식들 얼마나 좀 많이 먹고 있는지를 한 일주일 정도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가공식품을 이길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한식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양념이 좀 적은 한식들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항상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한식보다 약간 사찰 음식처럼 좀 슴슴하게 만든 자연의 식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최대한 그런 한식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하루 중에 과일과 채소를 최소 500g을 꼭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 채소의 성분들은 일단 몸에 독소를 많이 유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독 효과가 있고, 채소에도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들, 또 칼륨이 많기 때문에 몸에 저류된 나트륨들도 빼주는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일단 좀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책상 위에 그냥 견과류 통을 놓고 배고프면 그냥 하나씩 먹는 거예요. 과자나 빵이나 초콜릿, 사탕을 먹었던 습관들을 견과류 간식 습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루 중에 과일, 채소 500g, 견과류 50g, 이거를 어떻게든 우선순위로 먹는 습관으로 좀 바꾸신다면 나머지 음식들이 그렇게 크게 내 몸을 공격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상태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습관만 한번 들여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양원이나 또 치아가 약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의 장 건강을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과일 식사입니다. 과일 하면은 상당히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나 그 과육의 성질도 많이 다릅니다. 특히
특히 이제 사과나 또 딱딱한 감은 이제 치아가 약한 어른분들이 씹어서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치아가 좀 약할 때에는 일단 과일을 좀 죽처럼 만들어서 천천히 한 숟갈씩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막 갈아서 주스로 바로 마셔버리게 되면 또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식사법이 아닙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 아보카도와 함께 같이 갈아가지고 일단 입에서 한 숟갈씩 천천히 먹는 겁니다. 블루베리나 사과도 역시 갈아서 먹을 때는 천천히 한 숟갈씩 떠 먹으면 됩니다. 단 이 과일이 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치아가 이제 힘든 분들도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일의 성분은 워낙에 세포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꼭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좀 짓이기거나 갈아가지고 천천히 한 숟갈씩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만 또 먹을 것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간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일만 갈게 되면 일단 당분이 쪼개져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과일과 채소, 물을 1대1대1로 섞어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찐 당근 그리고 물을 1대1대1로 섞어서 간다면 일단 당분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습니다. 채소가 들어가고 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당분 희석이 됩니다. 바나나나 아보카도, 물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과, 샐러리, 물 여러 조합들이 있죠. 어찌됐든 과일을 채소와 물로 희석을 하면 당도가 3분의 1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혈당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채소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과일과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장내 미생물이 소화와 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호박과 견과류를 활용한 찜 요리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흰 쌀로 만든 미음이나 죽을 드시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흰쌀은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혈당 상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흰 죽보다는 단호박을 갈아서 이거를 죽처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녹말 성분도 있어서 영양소도 잘 보충이 됩니다. 거기에 견과류를 좀 갈아서 같이 먹으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과 뇌세포를 잘 구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양소로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단호박과 견과류를 활용한 요리, 이것을 드시면 장 건강, 또 뇌 건강까지 같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기름을 활용한 채소 볶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루존 마을에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는 블루존 마을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요리입니다. 일단 채소는 좋은 음식이긴 하나 생채소로 먹었을 때는 장의 상태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잘 익혀서 먹는 겁니다.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 케일 같은 것을 잘 썰어서 잘 익힌 다음에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로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둘러서 채소 볶음 요리를 드시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한 이제 에너지도 열량도 공급이 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장 건강에도 장내 미생물에게도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장 건강 요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또 병원에 오래 계셔서 또 특별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장에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필요하거든요. 채소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너무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조적으로 동결 건조한 채소 분말가루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중에 적절하게 뿌려 드셔도 되고 그냥 물이나 두유에 타서 채소 분말가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성분, 식이섬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만 장내 건강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는 동결 건조한 채소 분말가루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세포수를 최근에는 37조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1조 개가 더 많은 38조 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그냥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하면 다 플러싱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비우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하면 뭐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불편한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한 달 동안 먹었더니 컨디션이 너무 나빠졌다,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그 이유는 사람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합성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무려 약 500종 이상 2kg 정도를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일은 사실 아직도 더 연구 중이긴 하지만 크게는 음식물의 영양소의 합성 그리고 면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부 영양소는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B1이나 B7이나 B12 같은 이런 영양소,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음식들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늘 똑같이 100%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100% 늘 한결같이 좋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성분들을 장내 미생물이 같이 합성을 해줍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있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백혈구의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면역 세포들도 어린 시기 그리고 성장 성숙하는 시기, 사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 면역력을 밝혀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을 제거했을 때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영양소의 합성, 소화를 돕고 영양소 합성을 해주고 또 면역력도 같이 키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항생제를 드신 뒤에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지고 몸이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항생제는 일단 세균성 질환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고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병원성 세균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까지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감기 걸렸을 때조차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균성 감염으로 생길 수 있는 폐렴이나 그 다음 질환들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선택은 꼭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를 좀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와 흡수, 면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영양소가 잘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역력도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생제 선택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감기만 걸려도 먹고 이럴 것이 아니고 꼭 어떤 세균에 대해서 제거해야만 하는 세균성 질환일 경우에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식물성 식이섬유입니다.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같은 이 당류 음식입니다. 미국의 장내 미생물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센터의 롬 나이트는 일주일에 약 30가지 정도의 식물을 먹으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30가지의 이 식물은 과일에도 들어있고 채소에도 들어있고 견과류나 콩류, 통곡식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유제품에는 이런 식이섬유가 들어있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식물이 아주 행복하게 잘 자랍니다. 암이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이런 만성 질환에서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암에 있어서도 이 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식도암을 줄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약 6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식사 습관과 암의 발병률을 조사했을 때 식이섬유의 섭취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에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이 추가되면서 5대 영양소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수많은 암 환자들 또 만성 질환을 경험하면서 6번째 영양소로 식이섬유를 결정을 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먹고 증식을 하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성분도 만들어냅니다. 단쇄지방산은 장내미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대장, 점막, 상피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내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하루에 반드시 챙겨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에 좋아하는 음식만 먹다 보니까 장내미생물까지 배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유제품 이것들이 아무래도 단백질과 열량을 공급해 주다 보니까 먼저 이것들을 챙기는데요. 저는 먼저 좀 장내미생물의 먹이를 챙겨주세요 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내미생물이 알아서 더 많은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건강을 잘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보건기구도 정한 하루에 500g 정도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꼭 하신다라면 장내미생물의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에 어떻게든 500g의 과일, 채소 섭취를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체 식품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을 싹 초토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안 쓰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이후에 장내 건강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장내 미생물 중에 아주 꼭 필요한 유익균들이 없으면 우리 몸은 소화, 면역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활용해서라도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내 몸에 필요한 균을 반드시 잘 늘려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뿐만이 아니고 이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과일과 채소도 같이 꼭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때가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장이 한번 싹 청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한 미생물을 잘 만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 안에도 미생물이 있습니다. 양배추 안에도, 사과에도, 양파에도 각각의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있으나 좀 더 빠르게 장내 환경을 구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일정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는 과일 500g을 드시고 하루 중 식사에는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섭취를 하루 100g 이상은 꼭 드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아침 과일 식사하는 방법. 식사 중에 꼭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를 같이 먹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 해조류, 버섯류에는 중요한 식이섬유가 있는데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장에서 대변 고형물을 만들 때에도 잘 만들어지게 도와줍니다. 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습관으로는 식사 중에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를 꼭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대처하는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소 음식을 먹었을 때 반드시 해독하라 입니다. 독소 음식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밖에서 사 먹는 튀긴 음식, 그날따라 왠지 뭔가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사들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은 내가 좀 독소가 들어갔겠구나 라고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대처하는 해독제를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해독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소즙을 먹는 방법입니다.
외부 음식은 상당히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부종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빠르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즙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숯가루를 먹는 습관입니다. 숯가루에는 해독 효과가 있습니다. 탄숯에는 많은 탄소 입자가 생기면서 몸에 불필요한 독소들을 흡착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는 차콜 캡슐이라는 것들도 많이 있고,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나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반드시 비상약으로 이 차콜 캡슐을 활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차콜 캡슐과 비슷한 검게 태운 숭늉을 마시면 됩니다. 태웠다고 하면 발암물질이 생기지 않나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고기, 단백질을 태운 것과 나무와 곡식을 태운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발암물질이 있다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되겠죠. 곡식을 태운 것도 역시 탄소 입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빠르게 흡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숯가루 해독이나 검게 태운 숭늉물을 마신 분들은 속이 빨리 편안해진다, 붓기가 빠진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했을 경우, 독소 음식을 드셨을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네 번째 장 건강을 지키는 습관으로는 3일 이상 변비는 반드시 해결한다입니다. 5일, 일주일, 심지어 열흘이 넘어도 난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하루에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일 이상 됐을 때는 이렇게 해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해결이 됩니다. 3일 동안 과일만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3일 내내 과일만 먹으면 과일의 수분, 식이섬유, 또 여러 영양소들이 엄청난 해독을 하면서 또 영양도 같이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밥은 3일 이상이죠. 밥은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드시잖아요. 그런데 과일이라는 것은 사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잘 챙겨 먹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일의 식이섬유가 현미나 어떤 콩에 들어있는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만성 변비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과일 식사를 꼭 3일 정도 해보시면 굉장히 빠른 호전이 있습니다. 이제 쾌변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이후에는 하루에 한 끼 아침 식사 정도는 과일 식사를 꼭 하시고, 그래도 좀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점심 저녁 식사 전에도 한 작은 접시의 과일을 조금 더 드시면 상당히 많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중 아침 식사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은 아침을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어라,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아침을 아예 안 먹기도 하는 굉장히 극단적인 양상의 식사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몸의 세 가지 리듬에 맞춰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몸을 쉬어주는 식사가 좋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우리 몸은 깨어나서 충분히 소화기관이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워밍업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아침 시간, 오전 12시까지의 시간인 거죠. 이 시간만큼은 소화기관의 하나인 췌장, 소화 효소도 만들고 인슐린도 만들어내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관인 췌장을 쉬어주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굶으라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굶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너무 깐깐하고 너무 독한 건강식은 못해요. 배고픔을 막 참아가고 맛없는 것만 먹는 이런 건강식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건강식은 좀 맛있게 먹어야 되고,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건강식, 제가 저희 가족과 8년째 하고 있는 건강식이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 과일 식사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소화기관을 쉬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소화기관에 영양소까지 같이 준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왕이면 쉬면서 소화기관이 일을 안 하면서도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제 소화기관이 이제 낮에 점심과 저녁 식사에 잘 소화효소도 만들고 잘 움직이고 일을 정말 잘하겠죠. 그래서 쉬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사가 바로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혈당만 지킬 게 아니고 췌장이 부하되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췌장의 경우에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운반하는 당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쌀밥의 경우,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쌀밥 문화니까 쌀밥의 경우에는 당분이 다 포도당으로만 바뀝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일의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과 자당이라는 다른 천연당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 한 30%, 과당, 자당 한 30%. 과일마다 좀 다르고요. 과당과 자당의 경우에는 인슐린 호르몬 필요가 없이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이 과당을 바로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로 치면 뭐 1등급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슐린 필요도 없이 간에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거를 뭐 액상 과당의 과당으로 생각해서 간에서 중성질을 합성한다, 요 논리가 아니고요. 네, 그 과당은 잊어주시고 합성 과당, 액상 과당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일의 천연당, 자연당인 과당입니다. 이 과당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운동선수들이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뭐 때로는 달리는 마라톤 선수들도 달리면서도 바나나 먹잖아요. 네, 먹으면서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힘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췌장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보여주면서 영양소까지 전달해 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기가 간인데요. 간에 필요한 영양제가 뭐 비타민 A, C, 다양한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이것이 또 어디 들어있어요? 바로 과일 속에 들어있잖아요. 소화기관 자체를 쉬게 해주고 영양소도 공급해주는 것은 아침 과일 식사. 췌장도 튼튼하게 해주고 췌장도 보호해주는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와 이 췌장의 비율을 조사했을 때 비율이 0.14%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말과 소와 양 그리고 유인원들을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그 몸무게와 췌장의 비율이 0.02%, 0.04%, 0.01%에서 굉장히 사람보다 차지하는 췌장의 크기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유인원들은 사람보다 무려 7배나 더 적었어요. 췌장의 비율이. 자, 그 말은 소나 말이나 양이나 유인원들의 경우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주로 먹잖아요.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서 가공 식사나 양념이 된 식사, 사람들이 먹는 이런 가공식과 가열 조리된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까 자연 성분에 들어있는 효소도 먹으면서 췌장이 지나치게 소화 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주로 가공식, 가열, 조리식이 더 많잖아요. 자연식 잘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공식, 가열, 조리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소화효소는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하면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일을 많이 하면 심장도 너무 많이 지나치기 때문에 심비대라는 것이 일어나듯이 췌장도 췌장 비대가 일어납니다. 가장 해부학적 구조로 비슷한 유인원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나 사람이 더 췌장 비대가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비대가 일어나지 않는, 췌장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도 그냥 원래의 췌장으로 잘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식사법이 우리가 원래 본능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식사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장 나쁜 것은 과식 그리고 가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과식과 가공식품 자체가 일단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럼 췌장이 좀 일을 좀 적게 한다? 바로 떠오르는 것이 소식이긴 하죠. 또 많은 분들이 소식하면 장수한다를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췌장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식처럼 그래도 좀 너무 적당히 배부르게 먹으면서 또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식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 이런 통곡식 같은 식물성 위주의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가 조금 편하고 소화 효소가 이미 들어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췌장이 일을 덜 하게 되죠. 밥보다 당지수가 더 낮은 저당도 과일을 꼭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과일 자체 안에 효소가 이미 들어있고 이걸 소화시키려고 췌장이
췌장이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췌장을 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꼭 한 끼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췌장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실제 환자들, 소화 효소도 안 나오고 누워있고 이런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음식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지쳐있고 움직일 힘도 없고 소화도 어렵다, 이렇게 좀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과일 식사를 꼭 권해드립니다. 췌장이라 하면 사실 많이 사용하는 위장이나 간보다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췌장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소화불량이 일어나고요,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도 과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췌장이 지친다 하는 것은 일단은 음식을 과식하게 될 경우,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또 많이 먹을 경우, 고기를 또 많이 먹을 경우에 췌장이 지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증거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췌장의 크기는 소나 말이나 양이나 특히 사람과 비슷한 유인원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 크기가 매우 큰 이유는 원래부터 커서가 아니고요, 소화시키는 데 있는 소화효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다 만들어내는 장기로 너무나 소화효소를 늘 자극을 하기 때문에 췌장 비대가 일어난다는 거죠. 유인원, 우리 해부학적 구조가 99% 일치하는 유인원에 비해서 사람의 췌장이 무려 7배나 더 큽니다. 그 이유는 탄단지 소화효소도 만들고 또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이나 글루카곤도 같이 만들어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췌장을 지치게 되는 그런 식사를 계속하게 될 경우 소화불량이 일어나서 췌장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췌장이 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식사할 때마다 활성산소가 또 너무나 많이 또 일어나게 되고 활성산소로 인해서 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또 고기나 우리가 빵이나 이런 쉽게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당독수가 또 많이 늘어나는 몸이 됩니다. 몸이 산화가 돼도 안 좋고요, 당화가 일어나도 안 좋습니다. 이 산화와 당화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우리 몸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독수가 또 많아지게 될 경우 이걸 또 해독해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산화, 당화가 많은 음식은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고 있는 라면, 햄버거, 치킨, 피자, 구운 고기, 맛있게 만들어낸 이런 달콤한 빵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췌장이 지치면 노화가 빨라지고 또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췌장의 베타세포가 손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와서 당뇨병, 또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당뇨와 치매의 상관관계가 많이 많아지고 있죠. 둘 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다양한 뇌질환과 인슐린의 저항성이 꼭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면 뇌도 건강하게 만든다, 또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